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 혹시 그냥 쓱 훑어보고 창을 닫아버리시나요? 대부분 그렇죠. 실수령액만 딱 확인하고 끝. 하지만 그 급여 명세서에는 이미 내 주머니를 떠난 세금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약간 뼈아픈 진실 하나 꺼내볼게요. 사실 법적으로 이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라고 나라가 찜해놓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돈 주세요 하고 손을 뻗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회사, 세무서, 국세청, 절대 먼저 알려주는 법이 없죠. 여러분이 신청하기 전까진 다들 입국 닫고 있어요. 모르면 나만 손해인 게 세금 세계의 아주 냉정한 법칙이거든요. 법이 찾아가세요 하고 권리를 만들어주면 뭐해요. 우리가 그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돈을 길에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세금을 실수로 더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신청을 안 해서 공중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연말정산을 진짜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적을걸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거나 회사가 다 해주겠지 믿거나 아니면 아 몰라 복잡해 하고 포기해버리거나. 제가 오늘 딱 10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장담하건대 이 중에서 절반 이상 챙기고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분명 와 이걸 왜 지금껏 몰랐지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아차 싶은 순간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절세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해야 내 돈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 중에 딱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당장 내년 연말정산 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최소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시즌이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준비하는 마라톤 같은 겁니다. 지금 차근차근 시작하는 사람이랑 12월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허둥대는 사람이랑 결과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3년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게 정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다고 100%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자신감이 살짝 금이 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단언컨대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절세 카드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치트키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나중에 쓸 노후 자금 통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달 돈을 넣는 적금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돈을 넣기만 하면 나라에서 이미 떼어간 내 세금 중 16%를 통장에 다시 꽂아준다면 어떠세요? 이건 무슨 투자 대박이나 로또 당첨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금이 돌아오는 마법 같은 일이죠. 연금저축과 IRP가 바로 그 마법의 저금통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1년에 최대 600만 원, 여기에 IRP 계좌 금액까지 더해서 총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세금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도 118만 8천 원이나 돼요. 거의 1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매년 공짜로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전략은 간단합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월 50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IRP에 월 25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세요. 그럼 딱 월 75만 원, 1년이면 900만 원이 채워집니다. 12월 31일까지만 납입을 마치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연말에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매달 나눠내는 게 자금 관리에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좌 안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떼어가지 않거든요. 세금 내는 시점을 아주 먼 미래로 미뤄주는 이른바 과세 이연 혜택이죠. 그러다만 55살이 넘어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 소득세가 15.4%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당장 세금 아끼고 나중에도 세금을 아끼는 그야말로 더블 혜택 구조인 셈이죠. 하지만 딱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만 55살 이전에 이 계좌를 깨면 안 돼요. 만약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혜택받은 세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기타 소득세 16.5%라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납입이 힘들어지면 해지가 아니라 납입 중지를 선택하세요.
계좌만 살려두면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다시 이어서 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절세 만능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바구니 안에 예금, 펀드, ETF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마음대로 담아서 굴리면 되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 전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ISA의 진짜 힘은 계좌 만기 후에 나옵니다. 만기가 된 ISA 계좌의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옮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에요. 만금 계좌로 공제가 버로만요. 예를 들어 ISA에서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그 해에는 기존 공제 한도 9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3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이미 꽉꽉 채우고 계신 분들에게 ISA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코스인 셈이죠. 절세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을 더 채운 다음 ISA 계좌를 함께 굴리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써도 매년 내는 세금이 15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혹시 지금까지 ISA 계좌를 안 만들었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는 못 돌려받을 세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지금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 중에 이거 실제로 꼬박꼬박 신청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건이 괜히 복잡해 보여서 혹은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국 그렇게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죠. 제가 조건을 딱 부러지게 정리해 드릴게요. 총급여가 8천만 원 미치고 집이 없는 직장인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공제율은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7%, 5,500만 원 넘고 8천만 원 이하면 15%예요. 1년에 인정해주는 한도는 1,000만 원이고요. 만약 연 월세로 1,000만 원을 내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월세 70만 원만 내도 연간 840만 원의 17%면 142만 8천 원이나 돼요. 월세는 내고 있는데 이 공제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신청하지 말라고요? 이건 엄연한 세입자의 법적 권리예요. 집주인 허락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신청해두면 월세 낸 내역이 알아서 공제 자료로 잡히고요. 계좌 이체로 이미 내고 있었다면 이체 확인서랑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을 회사에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하나 있어요. 주말부부처럼 세대주랑 배우자 주소지가 달라도 이제는 배우자가 각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부부가 따로 살아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두 분 합산해서 연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요. 네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이건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야 절약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분명 썼는데도 환급을 한 푼도 못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3%라는 기준선을 못 넘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 기준선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먼저 제외하고 그걸 초과한 금액의 15%를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3%는 120만 원이죠. 온 가족이 쓴 병원비를 다 합친 금액이 이 돈을 넘어야만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가족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가족 전체 의료비를 몰아주는 겁니다. 만약 아내의 연봉이 2천만 원이라면 3% 기준은 고작 60만 원이에요. 60만 원만 넘으면 바로 공제가 시작되죠. 그런데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기준선이 150만 원으로 훌쩍 뛰어서 공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만약 어머니 연봉이 낮고 아버지가 높다면 할머니 병원비는 당연히 어머니 이름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겠죠. 똑같은 병원비를 썼어도 누구 이름으로 올리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부양가족은 연간 700만 원까지지만 본인은 예외예요. 난임 시술비나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꼭 별도로 챙겨보시고요. 대부분의 의료비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자동으로 다 떠요.
근데 가끔 일부 병원이나 한의원 내역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 영수증은 직접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비 세액 공제예요. 교육비는 낸 돈의 15%를 세금에서 곧바로 깎아주는 아주 쏠쏠한 항목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한 명당 1년에 900만 원까지 인정돼서 최대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혹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본인 대학원비는 한도 제한 없이 15%가 전부 공제됩니다. 야간 대학원이나 직장인 석사과정 밟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게 또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즉 만살 미만 어린이들의 예체능 학원비가 드디어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피아노, 태권도, 미술, 발레, 수영 같은 학원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는 아예 공제가 안 됐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예체능 학원에 한해서 15%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 거죠. 아이가 다니는 피아노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여기에 15%를 곱하면 18만 원이에요. 올해 처음 생긴 혜택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못 챙겨봤던 분들한테는 그냥 없던 돈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2026년부터 자녀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부양가족 교육비는 기본 공제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해요.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이건 뭐 아는 분들이야 많지만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은 생각보다 정말 드물어요.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돈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카드값으로 1,000만 원을 쓰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딱 1,000만 원을 넘기는 그 순간부터 공제가 시작되죠. 핵심은 바로 공제율의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쓴 돈의 15%, 그런데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무려 30%나 공제해주거든요. 딱 2배 차이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봉의 25%가 되는 지점까지는 혜택이 쏠쏠한 신용카드를 쓰다가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돈을 써도 결제 수단에 따라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카드 쓴 돈을 합쳐보니 이미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게 맞아요. 내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올해부터는 아이가 있는 집은 공제 한도가 더 커졌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1명일 때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는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올해부터는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도 300만 원으로 늘었어요. 300만 원을 꽉 채우면 세금 매기는 소득에서 120만 원이 통째로 빠지는 거죠.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랑 다른 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16.5%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약 20만 원, 그보다 세율이 높으면 3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굳이 청약 당첨을 노리지 않더라도 세금 아끼는 용도로만 써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통장이에요. 다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으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청약 통장은 있는데 회사에 서류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단 한 푼도 못 챙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통장만 만들어두고 공제를 못 챙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덟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동네에 기부하는 건데 이게 그냥 기부랑은 차원이 달라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10만 원 전부를 세금에서 돌려줍니다. 내가 낼 세금에서 10만 원이 그대로 차감되는 거예요. 거기다 기부금의 30%, 그러니까 3만 원 상당의 그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10만 원 내고 10만 원 돌려받고 3만 원어치 선물까지 받는 셈이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도 이득이에요. 올해부터는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40%로 올랐거든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다시 일반 공제율로 돌아갑니다. 만약 20만 원을 기부하면 첫 10만 원은 100%, 나머지 10만 원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약 44%가 공제되어 총 14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돼요.
여기에 답례품 가치까지 더하면 20만 원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17만 원 이상이 돌아오는 구조인 거죠.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만 마무리하면 내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다 처리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기부 마치기까지 10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 10분으로 17만 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9번째는 혼인 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은 1인당 50만 원씩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평생 딱 한 번 주는 혜택이에요. 올해 결혼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딱 하나면 돼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낼 때 같이 내기만 하면 끝. 이 혜택은 2026년까지만 유효한 제도라는 점 기억하세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는 것이 이 공제를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이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혼인신고 날짜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식은 내년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만 올해 안에 해두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있는 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이 감면을 단 한 번도 신청해 본 적 없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90%요. 소득세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만 60살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엔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연봉 3,500만 원인 청년 직장인이 내야 할 소득세가 연간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 감면으로 90만 원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는 거예요. 5년이면 450만 원이죠. 신청서 한 장으로 45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몰라서 5년을 그냥 보내는 직장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청년 기준은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만큼 나이 계산해서 빼주는 혜택이 있어요. 최대 6년까지요. 예를 들어 군 복무를 마치고 34살에 취업했더라도 군 생활 기간만큼은 청년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죠. 저처럼 35살이라고 나는 안 되겠지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해보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 신청서 꼭 회사에 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벌써 몇 년이나 일했는데 이걸 이제 알았네 하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경정 청구라는 걸 하면 되거든요. 무려 5년치까지 한 번에 소급해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냈던 세금을 다시 찾아올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셈이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항목들, 이게 뭐 대단한 비밀 정보 같은 게 아니에요. 세법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나라에서 직장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돈입니다. 다만 내가 직접 주세요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이 돈은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구조거든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 동료 2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꼬박꼬박 챙기고 다른 한 명은 매년 에이 귀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10년이 흘렀을 때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단순히 월급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테크라는 게 꼭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만 시작하는 건 아니랍니다. 내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 통장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의 첫걸음이에요. 위험 부담도 없고 원금 까먹을 일도 전혀 없죠. 그저 신청하면 받고 안 하면 못 받는 것뿐이에요. 세금의 세계에서 가장 억울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챙겨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내는 거죠.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오늘 당장 개설하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해도 언제든 돈을 넣을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마음의 준비랄까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회사 인사팀에 감면 신청서에 대해 물어보세요.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부터 신청하시고요. 이 영상을 그저 보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딱 한 가지라도 꼭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그 작은 거리가 바로 내 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중에 이미 하고 계신 것이나 오늘 처음 알게 된 게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절세 꿀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